네, 6월 20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들어가 봤어요. 뭐 그동안 2021년도 작년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2019년부터 해왔던 재판을 리뷰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가 아마 이날 이제 제대로 재판을 시작하게 된 날이었었어요. 이날은 양승태 대법원장만 박병대 대법관은 나왔다가 한 10분 후에 퇴정을 했어요. 변호사들도 다 나가고 이날은 양승태 대법원장만 대법원장만 재판한 날이었고 변호인 한 사람하고 재판을 받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이날은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대사로 가 있는 분, 이분을 신문하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근데 이 재판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이런 간간히 우리가 신문에서 읽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뭐 전체적인 사건으로 쭉 연결된 것은 좀 우리가 저는 뭐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위키트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 위키트리가 사실 조금 좀 잘 보셔야 돼. 이게 제가 보니까 주로 뭐 좌파들이 기록을 하는 것 같은데 위키트리는 수시로 들어가서 아무나 뭐 기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좀 잘못된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못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 기록들을 보면서 좀 잘 살펴봐야 돼. 이거 함부로 이 내용을 믿으면은 좀 잘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뭐 사실 이렇게 연도별로 해놓은 거는 좀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문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잘 조심해서 봐야 돼요. 어쨌건 제가 위키트리에 나온 자료를 봤더니 요즘에는 뭐 뭐든 찾으면 웬만한 거 다 위키트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개요에 대한 게 있어요. 개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명 당시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돼 있어요. 4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저는 이런 기억은 나요. 신문에서 간간히 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이런 소를 제기해서 졌는데 이게 또 한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고 이런 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이제 정리된 것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1997년 12월 24일 날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이 두 사람이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다음 2001년 3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 당연히 뭐 일본 법원에다가 이런 걸 소를 제기했는데 뭐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그 다음에 2003년 10월 3일날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뭐 당연히 원고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05년도에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 두 분 오사카 법원에 했던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이춘식, 김규식은 이번에 서울중앙법원에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거예요. 그랬다가 2008년 4월 3일날 원고 패소 판결. 원고들이 졌어요. 그러고 나서 2009년 7월 16일날 또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을 또 기각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2012년 3년 후에 2012년 5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이 되고 나서 2013년 7월 10일 날 고등법원에서 한 명당 1억 원씩 손해배상 판결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본 신일철 죽음을 대표로 하고 있는 변호인 측에서 김현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 외교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접근을 하면서 양승태 사법부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그런 재판, 또 신문, 또 이날 이제 증인이 나와서 한 얘기, 또 임정원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었고, 여기 나온 걸 가지고 임정원 차장의 재판에서 나왔던 기록 가지고 이 이 증인한테 이제 다시 신문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위키트리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2013년 8월 신일철 죽음이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다시 상고를 한 거예요. 예,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를 하게 되니까 네, 김현장 변호인 측에서 불복해서 신일철 죽음이 불복해서 김현장을 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 대통령하고 사법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2013년, 2014년, 18년 동안에 이 피고인들 3명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일본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회사 신일철 죽음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 네, 이렇게 한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도 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2019년 5월 1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조국이 나서면서 반일 운동하면서 엄청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위키트리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봤었어요. 네, 개별적인 기사들은 다 검색했지만 쭉 연결되는 사건들은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위키트리에 있는 자료를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키트리에 있는 자료, 파기환송심 이후에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후에 피고인 일본 회사 신일철 죽음 주식회사는 이에 재상고를 하였고, 뭐 고등법원에서 이제 또 판결 1억 원씩 주라고 판결을 하니까 다시 여기를 재상고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재상고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하고 청와대하고 뭐 사법 거래를 하게 됐다. 근데 이제 검찰들이 주장하는 것은 왜 양승태 사법부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하고 거래를 하게 됐나? 그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 중간에 이제 대법원을 가기 전에 상고법을 하나 두고 싶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고법 도입과 법관의 해외 공간 파견 학대, 요거는 뭐 그것도 이거 재판에 나온 과정인데 법관들을 대사관에 파견하고 싶어 했었어요. 여러 이제 대사관에 파견하고 싶었던 게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대사관에도 보면 그쪽 나라에서 파견한 정보원이 있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법관도 해외로 파견하고 싶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이런 제도적으로 하고 싶었던가 보죠. 그래서 검찰들이 주장하는 게 상고법원 도입과 법원의 해외 공간 파견 확대를 위해서 정부 측하고 이거를 하고, 그 대신에 정부 측에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사안, 그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하고 거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키트리에 계속 나와 있는 그 사건 계율을 보면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소송 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번복돼야 한다는, 이렇게 했다는 거 위키트리의 주장이지,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기사에 위키트리에 있는 거를 올려드리긴 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위키트리 계속 마침 그 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고 전 김능한 대법관이 기뜸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 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낸 상태였다. 예, 요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말이 있었다고 네, 그 위키트리에 올라져 있습니다. 무슨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현장 법률사무소 측은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뒤에 일본 회사를 신일철 죽음에
대리인인 김현장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법원 행정처 수뇌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판결 뒤집기를 시도했다. 이것도 위키트리에 인용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얘기지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장 법무팀을 이끌고 있던 변호사가 2013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만났고, 이런 것도 법정에서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양승태 대법원장은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후 김현장은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 현용주 전 주미대사 등 정직 외교부 고위 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 사건 대응팀을 만들어 양승태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머뭇거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날 증인으로 나온 증인한테 이런 것도 이제 묻는 과정이 있었어요. 외교부가 의견 제출을 머뭇거렸는데 어떻게 머뭇거렸는지 그 얘기도 있었는데, 이분이 한 얘기는 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양승 재판부하고 뭐 외교부에서 의견 조율하려는 게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머뭇거렸다. 이에 김현장 한 변호사가 2015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외교부가 뭐 사실 이거는 뭐 법원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측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었겠지, 외교부는. 그러나 이것이 또 일본 측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의견 항의가 들어오고 하면 이게 외교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뭐 일본에서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외교부가 뭐 대통령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일인데 2015년 11월 양 전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외교부가 속국지에서 걱정이 된다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김현장의 변호사가 2015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외교부가 속국적이어서 걱정이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양 대법원장은 외교부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때 임종원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차장은 김현장 측에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제출하라는 컨설팅을 해주었다. 임종원 차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김현장 측에서 써온 촉구서를 직접 고쳐주었고, 김현장 측에 외교부에 지금 촉구서를 내라. 주심 김용덕 대법관과도 얘기가 됐다라고 문서 제출 시기까지 세밀하게 조율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런 강제징용건인데, 이분들이 그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 조사받고 했을 때가 2016년 이때도 조사를 받고 했었나 봐요. 물론 2018년 박 대통령이 2017년 3월 달에 그렇게 탄핵되고 났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는 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었고 하니까 이제 2016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2018년도에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니까 뭐 2년 전에 일어난 일을 2018년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 지금 4년이 지나서 4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서 굉장히 검찰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사가 신문을 하는데 얘기를 하기가 조서를 많이 보고 대답을 하는데
그때하고 말을 달리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조서에 있는 것과 다르게 말을 해서가 위증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함이 위증이 된다는 걸 알고 있나,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좀 말을 좀 망설이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임종원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했던 걸 가지고 많이 이제 물었어요. 그 문구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면서 변호사가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제시해주면 법원이 뭐 빨리 추진해서 해보겠다고 했나.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긴 말을 하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대답은 적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2012년 판결을 뒤집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라고 검찰에서 이렇게 말을 했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조서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면담 이후에 그 임종원 차장과 만난 이후에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법정에서 얘기할 때는 생각이나 추측을 얘기하지 말고 네가 경험한 일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증인하는 얘기가 빨리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빨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뭐 또 뭐 그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2012년 판결을 뒤집으려고 이런 말을 왜 썼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외교부에 찾아와서 또 저는 합의부에 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 이 증인이 말한 것 중에서 뭔가 하나 찾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판결 번복은 그 의견만 빨리 내라. 그러면 날짜가 얼마나 안 남은지 그거는 뭐 모르겠고, 그리고 다음 절차는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견만 빨리 내라. 뭐 날짜가 얼마나 남지 나는 상관이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다음 절차는 모르겠고 빨리 외교부에서 의견만 빨리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증인한 얘기가 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임종원 차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왔으니까 빨리 내라는 취지일 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한 것이고, 또 판결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사가 이상입니다, 딱 말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신문을 해오다가 이상원 변호사는 자기가 원하는 걸 바로 얻어버린 거예요. 결국 신문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말을 하다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외교부에서 찾아와서 저는 합의부에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법원에서 빨리 하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변호사는 찾은 거죠. 법원 행정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법원 행정에서 빨리 해주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찾아와서 임종원 차장이 찾아서 판결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은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변호사가 원하는 답을 딱 얻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딱 잘라버리면서 그 신문은 끝났어요. 굉장히 이 변호사가 잘해요. 뭐 제가 이해한 것이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개요는 모른다고 해도 변호사가 신문하는 걸 내용을 보면 변호사는 원하는 걸 얻었구나. 만일에 변호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하면 계속 신문을 해서 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찾아내야 되는데, 뭐 이날은 이 변호사가 딱 증인이 아마 다른 재판에서 잘못 답한 것을 딱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 대통령 재판에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검사들은 여러 재판에 들어가요. 이 사법 거래했다는 이 재판도 7개나 되는 재판에 검사들이 여러 재판에 나눠서 들어가면서 전체 사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개별적인 재판에 들어오는 변호사는 자기 재판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사도 자기 재판만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인데, 이 검사들은 임종원 재판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서 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신문하니까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이 변호인이, 이 양승태 재판의 변호인이 신문을 계속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 재판에서 얼마나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딱 잡아내서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신문을 잘했어요. 그래서 또 재판 정리를 좀 하고, 또 검찰들이 좀 반대 신문을 좀 했었어요. 뭐 벌써 4년이 지났으니까 디테일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재판 기록을 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쭉 재판은 좀 계속은 됐어요. 저는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재판의 성격이 어떤 거다, 이거는 지금 기억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제가 또 보지 못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못 봤던 그런 것을 그날 볼 수가 있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에는 뭐 임종원 차장의 재판들이 성격이 비슷하면서 같은 때 열리고 하니까 이제 두 개 다 들어갈 수는 없는데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들어간 것은 강제징용권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겠어요. 네, 그런 재판을 좀 받고,